당신이 알던 한국은 잊어도 좋습니다. 여긴 설명서도 사전준비도 통하지 않는 기묘한 전장입니다. 전자제품을 해체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주부, 출시 24시간 만에 글로벌 브랜드를 무릎 꿇리는 소비자들, 그리고 분노하다가 웃고 싸우다가 삼겹살 먹는 사람들, 무섭고 이상하고 그런데 너무 뛰어난 민족. 나는 그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테스트베드 코리아. 여긴 시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본 가장 이상한 한국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맥길입니다. 영국에서 잘 나가던 전략 컨설턴트였고 이 나라에선 하루 만에 멘탈이 박살났습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한국 파견 명령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어요. 15년 동안 유럽 디지털 소비자 분석 분야에서 나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거든요. 실리콘밸리부터 베를린까지 웬만한 시장은 다 섭렵해봤다고 자부했죠. 아시아 시장이라고 해봤자 늘 서구 모델을 뒤따라가기 바쁜 곳들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볼 만한 안전한 실험실 정도로 여겼어요. 본사 임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한국 시장 보고서가 이상하다며 현지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냥 데이터 수집 방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팀들이 워낙 보고서 작성에 서툴다는 게 중론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서도 여유만만했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 매뉴얼을 훑어 전형적인 패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서구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동경, 기술 수용의 보수성, 집단주의적 소비 패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변수만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당황이 왔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거든요. 얼굴 인식부터 지문 인식까지 순식간에 처리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였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승객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몇 년 전부터 써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공항철도역에서 교통카드를 받고 네이버 지도를 켜는 순간 더 놀랐어. 실시간 열차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환승 정보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 혼잡도까지 예측해서 보여주는 걸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런던 지하철 앱보다 훨씬 정교하고 직관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후진 시장이 맞나 싶더라고요. 택시에서 진짜 충격이 시작됐어요. 기사님이 제 회사 앱을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UI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버튼 대치의 비직관성부터 사용자 동선의 비효율성까지 5분 만에 핵심을 꿰뚫으시더라고요. 런던에서 6개월간 회의했던 내용을 택시 안에서 해결책까지 제시받은 셈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분석이 완전히 정확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UX 디자이너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도착 후 첫 미팅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대리가 15년 경력인 저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능적 결함을 정확히 짚어내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것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마치 그 자리에 또 다른 전문가가 앉아있는 기분이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이런 지적이 한 명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소비자 분석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장에 온 것 같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한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곳이었어요. 매뉴얼보다 빠르고 전문가보다 정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본사 보고서가 왜 이상했는지 이해됐어요. 기존 프레임워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었으니까요. 첫날부터 제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회사 블로그와 리뷰 사이트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견한 건 충격 그 자체였죠. 저희가 출시한 신제품의 매뉴얼이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전에 이미 한국 블로거들이 모든 기능을 분해해서 분석해 놨더라고요. 심지어 숨겨진 기능까지 찾아내서 활용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블로거는 제품을 완전히 해체해서 내부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품의 역할부터 개선 가능한 지점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놨어요. 마치 저희 제품 개발팀 내부 문서를 보는 것 같았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수준의 분석은 유럽에서도 전문 리뷰어들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반인이 취미로 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냥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제시하셨더라고요. 버튼 크기부터 메뉴 구조까지 마치 UX 전문가처럼 정확한 피드백을 주셨어요.
고객센터 직원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 적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뜻이었죠.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리뷰들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사용 후기가 아니라 완전한 제품 분석 보고서 수준이었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경쟁 제품 비교 분석까지 해놨어요. 심지어 가격 대비 성능 분석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올린 사람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저희 회사 내부회의 자료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10대 고등학생이 올린 포스트였어요. 제품의 펌웨어를 분석해서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학생이 개선된 버전의 사용법까지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거였어요. 저희 개발팀도 몰랐던 활용법이었거든요. 서울 시내의 전자상가에 직접 가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매장 직원들이 제품 설명을 하는데 매뉴얼에 없는 활용법까지 척척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브랜드 제품과 연동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마치 모든 직원이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한 중년 남성 고객은 저희 제품을 보더니 즉석에서 3가지 개선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개선 부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거였는데 실제로 성능이 향상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진다고 매장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은 제품을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모든 기능을 탐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DNA에 기술 분석 능력이 새겨진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이런 피드백들이 실제로 제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지사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본사에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글로벌 제품 개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은 단순한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연구개발팀 같았어요. 셋째 날 한국 팀과의 본격적인 협업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회의 중에 한 개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쳤거든요. 제품 기능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유럽에서라면 이런 행동은 즉시 인사 조치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퇴근 시간에 그 개발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다른 팀원들도 이걸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식당에서 그 개발자는 회의 중 자신의 격양된 반응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제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감정이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어요. 술 한잔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회의실에서 6시간 동안 논의했던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실용적이었죠. 다음날 아침 회사 단체 채팅방을 확인하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밤새 팀원들이 전날 회의 내용에 대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비판적이었다가 점점 건설적으로 변하고 마지막엔 서로 칭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나오더라고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원들의 감정 변화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강한 반대나 비판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엔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엔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새벽 3시에 클라이언트가 제품 리뷰를 올렸는데 아침 7시엔 담당자가 개선 계획을 답글로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엔 그 클라이언트가 커피차를 보내왔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비판과 감사가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는 거지? 더 놀라운 건 이런 감정적 소통이 실제로 엄청난 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어요. 유럽에서라면 몇 달이 걸릴 의사결정이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끝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토론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결책도 빠르게 나왔거든요. 한국 팀장이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은 소통의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부딪혀야 진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경험해보니 놀라웠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회의에 참석하기 싫었는데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감정적인 반응 뒤에는 항상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강할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품 리뷰 댓글들을 보면 처음엔 욕설에 가까운 비판으로 시작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서로 고마워하며 더 나은 제품을 위한 협력자가 되더라고요. 한 달 후 저도 회의에서 책상을 치고 있었어요. 제품에 대한 열정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한국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팀원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죠. 넷째 주, 드디어 저희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유튜브에 대참사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 유튜버가 제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설계 오류를 낱낱이 파헤친 거였어요.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을 넘어가더라고요. 댓글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랐어요. 3,000개가 넘는 댓글 중 70%가 UI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마치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제품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 주부가 직접 제품을 뜯고 개선안을 3D 프린터로 구현해서 올린 영상이었어요. 저희가 6개월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일주일 만에 해결한 거죠. 그 영상 댓글에는 다른 사용자들이 추가 개선안을 올리고 있었어요. 마치 온라인 개발팀이 따로 있는 것 같았죠. 네이버 카페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제품의 장단점을 놓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토론 수준이었어요. 기술적 사양부터 사용자 경험, 심지어 제조 공정의 문제점까지 모든 걸 다루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은 제품의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분석해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악용하지 않고 저희 회사에 직접 신고해줬어요. 유럽에서라면 몇 달 후에나 발견될 수 있는 문제를 일주일 만에 찾아낸 거죠.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60대 아버지가 올린 리뷰였어요. 제품을 한 달 동안 사용해본 후 2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신 거예요. 사용 환경별 성능 테스트부터 경쟁 제품과의 상세 비교 분석까지 마치 컨설팅 회사 보고서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가세했어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제품의 디자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UI 설계안을 그려서 올린 거예요. 어른들도 놓친 사용자 편의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일주일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희 제품을 개조하는 방법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만든 개조 방법을 다른 사람이 보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마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피드백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본사에 전달했더니 개발팀에서도 인정하더라고요. 실제로 다음 버전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수준의 집단 피드백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싶었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해서 재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시장은 실험실이 아니라 전장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내놔야 하고 동시에 빠른 피드백 수용 능력도 있어야 했어요. 반쪽짜리 제품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었죠.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면서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는 제품은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보다 까다로운 시장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다섯째 주, 한국 동료가 IMF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처음엔 그냥 역사 공부 정도로 생각했는데 보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1997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내놓은 거예요.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어린아이 돌반지까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자 전 국민이 따라했던 거죠. 방송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금부치를 들고 나온 할머니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엄마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개인의 소중한 것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정부가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픈 수술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였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런 패턴이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50년 만에 선진국 계열에 합류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마을 운동 때도 정부가 시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길을 닦고 집을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동료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단 생존 본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도 코로나 때도 정부가 말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초기 상황을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양보하고 나눠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심지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받아들였죠. 기업들의 변화 과정도 놀라웠어요. IMF 이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삼성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현대는 자동차로, LG는 가전과 배터리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점이에요. 위기를 감지하자마자 즉시 체질 개선에 나선 거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였어요. 한국 IT 산업의 발전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가 된 것도, 온라인 게임 강국이 된 것도, 모바일 혁신을 이끈 것도 모두 민간이 먼저 나서서 이룬 성과였어요. 정부는 뒤에서 지원했을 뿐이었죠. 그때 이해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택시기사의 날카로운 분석도, 일반인들의 전문가급 피드백도, 감정적이지만 효율적인 소통도 모두 이런 집단 DNA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위기가 오면 즉시 혁신 모드로 전환되더라고요. 개인의 안락함보다 집단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거였죠.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것도, K-팝이 세계를 휩쓴 것도,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다 이런 DNA 때문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집단의 지혜를 모아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민족이었던 거죠. 여섯째 주,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0대 학생이 제게 가상화폐 투자 전략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최신 동향을 꿰뚫고 있었어요. AI 기술 발전 전망부터 NFT 시장 분석까지 마치 전문 애널리스트와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학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코인이 나오면 몇 분 안에 분석이 끝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더라고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대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대학생이 수업 대신 스타트업을 운영해서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부터 앱 개발, 콘텐츠 제작까지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팀을 이뤄서 말이에요. 그 학생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 분석부터 수익 모델, 마케팅 전략까지 완벽했거든요. 유럽의 MBA 학생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라서 더욱 놀라웠죠. 온라인에서는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신조어나 밈이 만들어지면 몇 시간 안에 글로벌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국 젊은이들이 변형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실시간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한국 10대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편집 기술, 음악 선택까지 모든 게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심지어 이런 콘텐츠가 해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 초등학생을 만났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 회사 앱을 써보더니 UX 디자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10살 아이가 15년 경력인 저에게 디자인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었죠. 게임 분야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10대들이 만든 게임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롤, 배그, 각종 모바일 게임에서 한국 유저들이 새로운 플레이 방식을 개발하면 전 세계가 따라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게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패션, 뷰티, 음식, 심지어 공부 방법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한 고등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데 느리면 도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빨리 익히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무서울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점이었어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집단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트렌드가 몇 년 후 전 세계 표준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속도로 발전하는 세대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한국 젊은이들은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개인이 아닌 집단 전체가 말이에요. 일곱째 주 런던 본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한국 시장 철수 결정이 내려진 거였어요. 제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너무 까다롭고 시장 진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임원들은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 방향을 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지난 7주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정확했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미래 시장의 기준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시장이었죠. 본사를 설득하기 위해 현지 팀과 함께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한 코리아 에디션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기존 제품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버전을 개발하기로 했죠. 개발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팀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마치 수천 명의 개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것 같았어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는 한글 자음과 모음 구조에서 나왔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UI 디자인에 적용한 거였어요. 복잡한 기능들을 간단한 요소들로 분해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한국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기존 제품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이번엔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자발적으로 홍보까지 해줬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시 전부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정식 출시 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매출이 예상치의 5배를 넘어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제품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제품이라는 게 보증서 역할을 한 거죠. 유럽과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버전의 UI 디자인이 혁신적이라며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개발된 기능들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어요. 한국 시장 철수는 취소되고 오히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 전략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겠다는 거였죠. 저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라는 본사 지시를 거부하고 한국 지사장을 맡았거든요. 이곳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았고 아직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저는 TED 강연에 섰어요. 제목은 이상한 나라에서 배운 혁신이었죠. 전 세계 기업가들에게 한국 시장의 특별함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 제품은 어디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혁신 기술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코리아 에디션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어요. 유럽 시장만 알고 있었고 진짜 혁신이 뭔지 몰랐죠. 한국에서 3년을 보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의 트렌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중심지였죠. 마지막 챕터를 쓰는 지금 한국에서 보낸 3년을 돌아보니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TED 강연 이후 전 세계에서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 같은 혁신을 만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이상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택시기사의 날카로운 분석도 할머니의 전문가급 피드백도 때의 미래적 사고도 모두 한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이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진화해온 거였죠. 한국 사람들의 감정적 소통 방식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요. 격렬하게 부딪히면서도 결국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유럽식 정중한 대화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창의적 해결책들이 한국식 토론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집단 학습 능력이었어요. 누군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순식간에 전체가 공유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두뇌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지능도 뛰어나지만 집단의 지능은 상상을 초월했죠.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미래가 보였어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트렌드가 5년 후 전 세계 표준이 되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휩쓸었죠. 문화 강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하는 DNA가 있었던 거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한국은 정말 특별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고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방식이 결국 가장 빠른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능력이었어요. 겉보기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논리와 시스템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매우 합리적이었고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단주의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한류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원동력이었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 되었거든요.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의 시험대이자 발원지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을 이렇게 정의해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가장 뛰어난 민족,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천재들, 감정과 논리를 완벽하게 결합시킨 미래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미래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빠른 속도, 정확한 피드백, 집단 지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바로 K컬처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한국 자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